자, 오늘은 삼국지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익주를 점령하고 손권과의 형주 분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비가 조조를 향해 칼끝을 돌려 조조가 갓 점령한 한중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이야기로 마무리했었죠. 218년, 건한 23년, 유비는 북진을 결심하고 장수 오란과 뇌동을 먼저 양주 무도군으로 보내서 이어서 장수 진식을 한중과 익주를 잇는 마명각도로 보내 길목을 점령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서는 조조군의 지휘관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언급했던 하후연입니다. 자, 그럼 하후연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한중이라는 꽤나 중요하고 또 거대한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대단한 지휘관이었길래 유비가 총공세를 펼치는 시점에서 조조를 대신해서 한중을 두고 유비와 싸우는 직책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하후연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하후라는 성은 삼국지에서 꽤나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후돈이나 하후상, 하후부, 하후은 엄청 많아요. 하후씨는 삼국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조의 친척들이죠. 그 친척 관계가 사돈이다, 팔촌이다, 사돈의 팔촌이다, 이종 팔촌이다 말은 많지만 아무튼 이 하후연 또한 조조의 친척 중 하나로 조조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왔고 또 그만큼 조조에게 신임받는 장수였습니다. 하후연은 어린 시절 조조가 살았던 동네의 현리, 그러니까 현의 관리에게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고를 쳐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조조를 대신해서 본인이 죄를 받고자 범인인 척하고 벌을 받아줄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해요. 조조가 친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사의 기록에 조조가 이를 쳤고 하후연이 그 중죄를 대신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중죄에 상응하는 큰 벌을 받을 만한 죄였음에도 대신 죄인이 되었다라는 대목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후 조조가 방책을 내어 하후연이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때 큰 벌을 받지 않고 몸성이 풀려났으니까 이후에 조조가 군사를 일으킨 뒤에 장수로서 활약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후연은 조조의 친척이자 동네 친구로 자랐고 조조의 거병 이후 조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을 세웠는데 기록을 보면 하후연이 관우나 여포, 장비, 마등처럼 뭔가 풍채가 좋고 일기토에 강했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군사를 이끌고 행군을 하거나 전시엔 적절한 타이밍에 물자를 보급한다거나 넓은 조조의 영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도적대 혹은 반란 진압에 특히 많은 공을 세운 것을 보아 내정을 다지는 데에 아주 적합한 장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사 하후연전에서는 이에 관련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태조가 군을 일으키자 별부 삼아 기도위로 삼아 수행했고 진류 영천태수로 승진했다. 원소와 관도에서 싸울 때는 독군 교위의 직을 맡았다. 원소가 격파되자 연주, 예주, 서주의 군량을 감독했는데 식량이 모자랄 때 하후연이 계속 군량을 이어서 보내주어 군이 다시 분발할 수 있었다. 하후연은 장수가 되어 행군이 매우 빨라 항상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났으므로 군중에서 이를 두고 말하길 전군교위 하후연은 3일에 500리, 6일에 1000리를 간다고 했다. 태조가 매번 강족과 흉노들을 접견할 때마다 하후연으로 그들을 두렵게 했다. 건한 14년 하후연을 행령군으로 임명했다. 태조가 손권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하후연으로 하여금 다른 장수들을 지휘해 여강에서 반란을 일으킨 뇌설을 공격해 했다. 뇌설을 깨뜨리자 또 정서호군의 직책을 받아 서황을 지휘해 태원의 도적을 공격했는데
20여 둔영을 함락시키고 도적의 우두머리 상요를 참수하고 그 성을 도륙했다. 건한 17년 태조가 업으로 돌아갈 때 하후연을 행호군 장군으로 삼아 장안에 주둔케 했고 남산의 도적 유웅을 격파하고 그 무리들의 항복을 받았다. 건한 19년 마초와 한수의 잔당을 토벌하며 양주 안정군 고평현의 흉노무리인 도각을 공격하니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그들의 양곡과 우마를 거두었다. 건한 21년 양주 무도군의 저족과 강족을 공격하여 저족의 양곡 10만여 곡을 거두어 들였다. 자, 어떤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후연의 기록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 도적대를 토벌한다거나 누구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장수들에게도 종종 있는 기록이니까 하후연이 그런 기록이 특히 좀 많다라고 생각되는 건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장수들의 정사 기록에는 거의 없는 내용이 하후연의 기록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도적대를 토벌해서 곡식 얼마를 뜯어왔다. 반란의 무리를 제압하고 곡식과 소와 말을 뜯어왔다. 이런 내용은 다른 장수들의 기록에는 잘 없는 내용이에요. 당시 비슷하게 활동했던 하후돈, 조홍, 장류 누구를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하후연이 주로 보급이나 관리, 물자에 대한 직책을 맡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적혀 있는 만큼 업무에 맞는 성과를 잘 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무난하게 조조와 함께 커서 적절히 직책에 맞게 성과를 내고 전공을 올려 관리와 보급의 달인, 행군과 토벌의 화신이 된 하후연은 조조의 명에 의해 한중을 맡게 되고 유비의 이 군사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하후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중공방전으로 돌아와서 유비가 보낸 이 두 갈래의 군사들, 앞서 살펴본 하후연을 향해 달려간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란과 뇌동, 진식은 이겼을까요? 사실 이름만 봐도 누가 이겼을지 알 것 같기는 해요. 오란, 뇌동, 진식 여러분들 아시는 이름인가요?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조조군의 한중 총도독인 하후연을 상대로 이겼더라면 어느 정도 유명해졌을 텐데 사실 오란, 뇌동, 진식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니죠. 왜냐? 이들은 유명해질 틈도 없이 아주 순식간에 깔끔하게 져버렸기 때문이죠. 정사 선주전, 그러니까 유비전을 보면 이들의 전투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주가 장군 오란, 뇌동 등을 나누어 보내 양주 무도로 들어가게 했으나 모두 조공의 군대에게 함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우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함몰 와르르 이렇게 그냥 애꿎은 병사들만 다 죽어난 거죠. 자, 이렇게 허무하게 1차 진군을 실패하고 하후연을 얕본 유비의,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 그만큼 모자랐던 유비의 첫 번째 한중 찔러보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유비는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네. 내가 직접 하든가 해야지 를 외치면서 한중으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미리 자리를 좀 잡아놓으라고 보냈던 군사들이 싹 쓸렸기 때문에 한중 안으로 들어가 위치하지는 못하고 한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관문인 양평관에 주둔하면서 한중을 노려보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서 정사의 기록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지리상 양평관은 익주에서 한중으로 들어가는 길목 중에 한중에서 거의 닿은 말 그대로 한중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인데 이전에 진식을 보내서 점령하게 했다가 실패한 마명각도는 익주에서 한중으로 넘어가는 길목 중에 거의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중간에 있는 지점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는데 이후 본대가 더 안쪽에 있는 관문에 자리를 잡았다? 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선발대보다는 유비의 본대가 훨씬 더 대군이었기 때문에 양평관까지는 쉽게 진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양평관은 한중의 넓은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만큼 유비의 본대가 이 관문을 넘어서 한중으로 들어간다면 한중에 있던 조조군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따라서 하후연은 이 양평관을 두고 유비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대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대치가 무려 1년을 이어지게 됩니다.
정사에 적힌 양측의 기록을 보면 정사 하후연전에는 건한 23년 유비가 양평관에 주둔하자 하후연들이 제장들을 이끌고 이에 맞섰는데 서로 지키면서 해를 넘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정사 선주전에는 건한 23년 선주가 제장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병했다. 장군, 오란, 뇌동 등을 나누어 보내 양주 무도군으로 진군하게 했으나 모두 조공의 군대에게 함몰되었다. 선주가 양평관에 머물며 하후연, 장합 등과 서로 맞섰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측의 기록에 모두 딱히 큰 싸움이 벌어졌다라거나 뭔가 전투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없는 만큼 두 세력 모두 함부로 서로에게 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훨씬 큰 세력인 조조군에게 먼저 들이밀었다가 한번 크게 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전쟁을 말아먹는 셈이었고, 하후연의 입장에서는 적벽대전부터 익주정벌까지 요즘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는 유비의 한껏 날카로워진 본대를 상대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거의 1년을 대치하면서 꼬물꼬물 군사를 앞으로 진군시킨 유비군은 양평관 바로 앞에 있는 정군산까지 군사를 진군시키게 됩니다. 좁은 산길에서 평원으로 나오는 양평관에 비해 좀 더 넓은 지형에서 적을 맞이할 수 있는 정군산으로 진군을 했다는 건 유비군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하후연도 바보가 아닌지라 좁은 길목에서 조금씩 밀고 나오는 유비군을 상대할 수 있는 양평관에서 비교적 넓고 고지를 점령해서 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군산으로 유비군이 옮겨가는 게 탐탁진 않은 형세였지만, 대치 상태가 길어지는 와중에 유비군이 급작스럽게 양평관과 정군산을 가르는 강인 면수를 넘어와 정군산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겨버렸고, 이후 유비군이 정군산의 자리를 잡는 것을 막아보려고 뒤늦게나마 열심히 싸워봤지만 결국 정군산을 내주게 된 거죠. 이렇게 하후연이 유비에게 점점 밀려가는 시기에 조조는 유비의 위협을 걷어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해 한중 옆에 위치한 장안에 주둔합니다. 사실 조조가 이 시점에 그냥 한중까지 쭉 밀고 들어와서 하후연이랑 합류해서 유비군이랑 빡 싸웠으면 유비군이 꽤나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조는 군사를 그냥 적당히 가까운 위치인 장안에 두고 한중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써봐. 뭐야? 왜? 어쩌면 위왕에 오른 이후 계속되는 내란에 의해 너무 멀리 가면 수도인 허창이나 업에서 반란이 일어나 뒤통수를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조조가 군사를 장안으로 옮길 즈음 조인이 관리하고 있던 형주 북쪽에 있는 남군 완현의 장수 후음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틈타 형주 남군에서 유비군을 관리하던 관우가 북쪽으로 밀고 들어옴에 따라 조인과 관우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한 만큼 조조가 직접적으로 본대를 몰아 한중으로 들어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조조가 장안에 위치하면서 한 걸음 멀뚱히 떨어져 하후연과 유비의 싸움을 지켜보는 동안 유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하, 조조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괜히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재미 보긴 힘들겠다. 조조 본대가 오기 전에 여기로 와서 털어서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한 유비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당시 한중의 조조군은 앞서 설명한 대로 총사령관인 하후연과 그 밑에서 함께 명을 받은 장합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부대가 나뉘어 있는 만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한쪽을 기습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때를 노려서 유비, 건한 24년, 219년 정월, 유비는 밤을 틈타서 장합의 군영으로 몰래 찾아가 기습을 감행합니다. 장합군 군영의 녹각에 불을 지르고 포위해서 장합의 군사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처럼 겁을 주니까 이 기습 소식을 들은 하후연이 아무래도 총사령관인지라 나름 소속 장수인 장합에게 도움의 손길을 딱 뻗습니다. 본인이 데리고 있던 병력을 절반을 나누어서 포위된 장합군을 돕게 한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유비가 진짜로 원하던 시나리오였으니
안 그래도 둘로 나뉘어 있던 군세였잖아요. 이 하우연과 장합. 근데 그마저도 반으로 나눠서 아군을 도우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후연의 군대는 전체 병력의 4분의 1 정도, 전체 병력을 다 데리고도 1년이나 되는 시간을 대치해야 할 만큼 팽팽한 전투 상황이었던 양군의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비군은 이때를 노리고 미리 고지를 점령해 좋은 전략적 지형을 얻게 해둔 황충을 시켜서 하후연의 4분의 1 토막난 병력을 치도록 합니다. 황충군은 하후연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북이며 징이며 큰 소리랑 큰 소리는 다 내면서 하후연을 기습했고, 안 그래도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싸움이 불리했던 조조군은 그대로 대파당하고 하후연 또한 이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정군산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정사에서 꽤나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만큼 여러 인물의 기록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편이니까 이 정군산 전투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세 사람, 유비, 하후연, 장합 중에 기록이 비교적 중복되지 않는 두 사람, 유비와 장합전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 선주전의 내용입니다. 건한 23년, 선주가 양평관에 머물며 하후연, 장합 등과 서로 맞섰다. 건한 24년 봄, 양평에서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점차 전진하여 정군에 영체를 세웠다. 하후연이 군을 이끌고 와서 그 땅을 다투었다. 선주는 황충에 명해 높은 곳에 올라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이를 공격하게 하여 하후연군을 대파하고 하후연과 조공이 임명한 익주자사 조옹 등을 참수했다. 아무래도 유비는 지휘관이고 세력의 리더인 만큼 사건의 디테일은 많이 생략되고 인물과 결과만을 기록하는지라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정사 장합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비가 양평에 주둔하자 장합은 광석에 주둔했다. 유비가 정예병사 1만여 명을 10개의 갈래로 나누어 밤중에 장합을 급습했다. 장합은 친히 병사를 이끌고 치열하게 맞섰으나 유비를 이길 수 없었다. 그 뒤 유비가 주마곡에서 도시 주변을 불태웠다. 하후연이 불을 끌어 다른 길로 왔다 유비와 서로 만났다. 서로 칼을 맞부딪히며 교전하다 마침내 하후연이 죽었고 장합은 양평으로 돌아왔다. 자, 어떤가요? 정사의 기록을 보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나요? 이 정군산 전투는 유비군의 기세가 가장 날카로운 시기에 벌어진 전투였던 만큼 연의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요하게 다루는 만큼 허구의 요소도 많이 넣어놓아서 실제 정사에서는 유비의 명으로 하후연을 치러 간 황충의 출전을, 연의에서는 하후연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기 위해 관우를 불러야 하나 장비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유비와 제갈량의 회의를 듣고 황충이 나도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노인 공격으로 하후연을 치러 나갔고, 이를 말리는 제갈량을 무시하고 하후연과 일기토를 벌였으며 하후연의 동생과 유비군 부장 진식을 교환하는 인질 교환의 과정에서 진식은 멀쩡히 받고 상대의 인질을 죽이는 얍삽한 짓을 벌이는 등 온갖 민폐란 민폐는 다 부리다가 법정과 합류해서 계책으로서 조조군을 두동강리했고, 겸사겸사 하후연 또한 황충이 직접 배웠다 라고 재미 요소를 듬뿍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 연의의 허구 요소 중 황충이 하후연을 직접 배웠다라는 대목은 정사 황충전의 기록을 참고해 쓰여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충전의 기록에서 한중 정군산에서 하후연을 공격하였다. 하후연의 군대는 매우 정예했으나 황충은 적의 예봉을 꺾어 어김없이 전진하며 사졸들을 격려하여 이끌고, 진과 북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함성은 골짜기를 뒤흔드니 한 번 싸움으로 하후연을 참하고 하후연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라고 적어두어서 전투에서 하후연이 참, 그러니까 배임당했다 라고 기록하지만 이 기록은 황충이 직접 하후연을 베었다라기보다는 하후연이 이 전투 중에 죽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맥락상 옳은 해석이므로 연희의 저자 나관중은 이 중의적인 표현을 잘못 해석했다기보다 일부러 오역하는 방법으로 소설을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중을 지키던 조조의 대도독 하후연이 죽고 유비군이 연일 한중에서 승전보를 날리자 장안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조가 드디어 본대를 이끌고 한중으로 진군합니다. 조조와 유비의 전면전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 둘의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한중에서 또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